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젯밤에 나온 부동산 시장 날벼락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빨리 정상화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입주 물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전세, 매매 시장이 동시에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탄 2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 역전세난이 심화된다는 부분이죠. 2018년 11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 강남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헬리오시티 이발 입주 대란이 역전세난을 불렀고 매매 가격 하락을 불렀다는 겁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지나칠 정도로 물가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은 저금리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물가 상승폭과 지속성이 기준금리의 상단을 결정한더라. 자,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0.5%의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지 요즘 최근에 많이 정리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주식시장 먼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은 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3% 내외를 유지하면서 2% 물가가 3개월 이상 지속 시에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보다 아니면 물가보다 오히려 고용 지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한 상태에서 향후 완만한 경제 성장률이 기대될 때 인상에 나선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를 볼 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그런데 근원 기준을 보지 않고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런데 미국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완전 고용 상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또는 이 완전 고용 상태가 달성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보다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먼저 진행한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이 더 빠른데,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그 상승하는 폭은요, 미국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 자체 이슈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달렸다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 오늘 한국, 미국에서 나온 금리 인상 관련 지표를 좀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4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65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실업률이 시장 전망치 3.9%보다 낮은 3.7%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던 거예요. 자, 반면에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21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은행 가계대출 4월치가 발표됐습니다. 가계대출이 16조가 급등했어요. 3월에 6.5조, 2월에 6.7조였는데 16조가 증가했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는데 기타 대출이 무려 11.8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자, 이 기타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대출인데, 이 신용대출이 많이 증가했대요. 왜 증가했나 봤더니 SK i테크놀로지의 이제 공모 청약을 위해서 이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해외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솔직히 누가 봐도 위험한 수준이 맞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 높은 금리를 받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이례적 급증, 한마디로 저금리로 인한 자산시장의 쏠림을 상징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4월 금통위에서도 이 금융 불균형, 자산시장 쏠림에 따른 부채 증가 부분,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4월 통계에서도 그 부분이 여실하게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제지표가 발표될수록 저금리 유지 명분이 약해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로 한국은행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한 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회복이 됐고 시장 전망치보다 더 웃돌았어요. 게다가 이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고용지표까지 호재를 보이네. 자, 그럼 지금 같은 0.5%란 기준금리, 자, 이걸 과연 유지할 명분이 생기냐? 왜냐? 부작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자산시장 쏠림,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갔습니다. 13년 만에 최대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폭등 수준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시장 전망치 3.6%를 한참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 전망치 2.3%를 뛰어넘는 3%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죠. 자,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는 폭격을 맞은 상황입니다. S&P 1.76%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2.34%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내일 한국 증시도 이거에 대한 영향을 이어서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 국채금리까지 다시 치솟고 있어요. 지금 1.6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1.7%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무래도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났던 부분, 게다가 지금 PCE 지수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계감으로 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좀 낮아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치솟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것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줘버리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른다는 부분이죠. 자, 전 세계를 대표하는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이 가져오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 국채가 1.7% 이자 주면 과연 주식 투자해야 되나? 불안하죠. 예를 들어 좀 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주식 같은 경우는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겠죠. 게다가 지금 주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자, 아무래도 이것을 좀 이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는데 솔직히 이 돈을 어디다 집어넣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채권 수익률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자금을 옮겨야겠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유동성이 지금 옮겨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리, 철광석, 식량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모든 가격들이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식량 원자재나 금속 원자재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안정된 흐름이 보였었는데 재차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자재 2차 급등이 아직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는데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미 전 세계 인플레 선제 지표라 불리는 중국 PPI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5월 11일 날 발표된 중국 PPI가 6.8%, 예측치 6.5%를 한참 초과했죠. 전 세계 인플레의 척도라고 나타나는 PPI 급등으로 아무래도 적지 않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각국에서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PPI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 1, 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5월 20일 날 발표 예정인 4월 한국 PPI가 전월 3.9% 대비 한참 높은 5.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물가 불안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일시적으로 2분기에 높아지고 3분기, 4분기 때 안정되는 그림이 아니라 2분기 때 워낙 급등하고 나서 3분기, 4분기 이거보단 좀 낮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위험 수준인 고물가 상황을 지속시킬 거라는 부분이죠.
자, 한국은행, 연준 모두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률과 타격받은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세를 보고 천천히 올리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첫 금리 인상 하더라도 자, 혹시 우리가 긴축 잘못해서 경제가 위태해질 수 있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 첫 인상 이후에 점진적인 인상을 희망했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황 보고 추가로 인상을 단행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과열됐습니다. 성장률 급등했죠. 고용지표 호조를 보이죠.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으로 뜨거워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이주랑군의 총재도 그렇고 지금 미국 연준 위원들도 아직까지 금리 인상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일시적 인플레에 움직이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이 추후에 더 큰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늦은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는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증시까지는요, 금리 인상 시점이 어떻게 시장이 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것도 알고 가파라질 수 있는데, 그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때 되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2023년까지 금리가 최대한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지금 둔촌주공 12,000세대가 있고요. 개포주공 1단지 6,700세대가 있습니다. 원밸리 3,000세대가 입주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23년 11월, 개포주공 1단지는 2023년 11월이 비슷합니다. 자, 2023년 8월에 원밸리가 입주를 해요. 한마디로 이런 대여급 재건축이 동시 입주 시기가 2023년 하반기인데, 자, 그러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게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바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말씀 안 드렸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대기 기간 이후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입주 물량이 겹쳐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큰 조정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우하향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